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제 근본 원인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지 의료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서울 대림동에서 동네 주민들의 귀, 코, 목을 담당하는 그런 의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그리고 세계에서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과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난치병? 뭐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죠? 실제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느 하나 원인, 치료법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간단하게는 뭐 감기부터 암까지, 또 정서적으로는 뭐 우울, 불안, 불면, 뭐 공황장애,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질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는 너무 바쁜 나머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고민할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군의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럴까? 수술을 너무 깨끗하게 해놨는데 환자는 계속 불편하다고 하네. 고혈압도 그렇지만 이비인후과를 치면 우리 어지럼증, 예를 들면 알레르기 비염, 뭐 시시때때로 약을 먹지 않고는 생활이 불편하거든요. 과연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것일까? 근본 원인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능의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능의학이라고 하면 보통 분자 교정의학이라고 해서 우리 신체를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네? 요게 좀 부족하네? 이렇게 해서 영양소나 어떤 식단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 맞겠구나. 우리가 식단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식재료도 많고 잘 먹는데 영양소가 부족한 것일까? 그리고 영양제를 처방하다 보니까 영양제가 막 한 주먹씩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주먹씩 평생 먹는 거랑 약을 한두 알을 평생 먹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과연 뭐에 문제가 있을까? 자연 치유력이 망가졌을 수 있겠구나. 내가 좋은 것들을 공급을 해주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자연 치유력의 핵심은 자율신경 이상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살면 혈관이 살아나고요. 혈관이 살면 그 혈액 공급이 잘 되면서 조직과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조직과 세포들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런 질병들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치유력을 살리지 않고 치료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계시죠? 이 자녀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해가지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뭘부터 선택합니까? 학원을 뭐 좋은 거 보낼 거 없나? 막 책을 막 100권씩 사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까부터 생각을 하는데 얘가 공부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성적이 오를 턱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알려진 좋다는 음식들, 치료법들, 저 병원 가면 저런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 아무리 좋은 걸 붙여줘도 내 안에 자연 치유력들이 회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병은 제자리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감기부터 암까지를 보는데 제가 이비인후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두경부 쪽, 머리 쪽에 어지럼증부터 이명, 두통을 메인으로 보고 가슴 위쪽에 여러 가지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통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 정말 중요하고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 현대의학의 한계점은 근본 원인은 조금 뒤로 밀어둔 채 그 질병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 원인을 알 수 있냐? 1차적인 원인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너무나 알기 힘들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오르면 낮춰주고, 혈당이 오르면 낮춰주고, 그리고 가려우면 덜 가렵게 만들어주고, 아프면 진통제, 어지러우면 덜 어지럽게 하고, 또 없는 게 있으면, 즉 암이 생기면 떼어버리고, 이런 치료들에 집중을 하는데 결국 근본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이라든지 악화의 위험성과 걱정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셔가지고 현재 진료도 받고 처방도 받고 주사도 받고 시술을 받고 있죠.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에서는 대규모 연구를 합니다. 그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이 질병, 이 치료법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것들을 매뉴얼화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려서 어느 병원을 가든지 3대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뭐 항암제 주사를 맞거나 수술을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고, 내가 고혈압이 걸렸어요. 어느 병원을 가도 비슷한 약들의 기전을 약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의학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의학에 한계점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한계점들이 있냐? 첫 번째, 평균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혜택을 못 받겠죠. 오히려 약에 부작용이 있거나 약이 하나도 안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헛다리를 짚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 원인이 아닌데 그게 원인인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다른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등이 이렇게 환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 등이 깜빡깜빡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아, 저 전등에 문제가 생겼나? 일단 전구부터 갈아보겠죠. 근데 이게 또 그래도 깜빡거리네? 그러면 그 스타터인가? 휴즈 문제인가? 이렇게 해보다가 그럼 다른 전구를 끼워볼까? LED로 바꿔볼까? 하다가 안 되면 잘 모르겠어요. 난치병이에요. 그냥 증후군이에요. 이렇게 끝나는데, 조금 더 이면을 따라가 보면 실제로 이 전구까지 오는 전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전선이 나오는 두꺼비 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의 누전이 이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전에서 오는 것에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평균의학적으로 보다 보면 결국에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평균 밖에 있는 환자라고 하면 내가 똑같은 증상과 똑같은 질병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병이나 증상을 만들어낸 어느 하나 조건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환경이 아니라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식생활을 가지고 있고 직업도 다르지, 마음 상태도 다르지, 생활 환경도 다르지, 삶에 대한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 병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근데 벗어난 환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치료법이 독이 될 수도 있고 효과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뜻이죠. 평균 의학으로 치료하다 보면 결국에 평균 밖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고요. 또 헛다리를 짚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이유는 그 원인 자체가 각각의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에 맞춰서 치료법들이 골라져야지 맞춤 의학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개개인에 맞춘다고 해도 치료는 후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질병이나 불편한 증상을 만드는 원인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결코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제 근본 원인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지 의료진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냐? 의료진도 아니고 옆집 아주머니도 아닙니다. 반드시 치료의 주체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의학을 넘어서 맞춤 의학이 돼야 되고, 맞춤 의학을 넘어서 참여 의학이 돼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요리사라고 해볼게요. 근데 요리사가 팔목을 안 쓰고는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팔목 통증으로 왔죠. 그런데 이 팔목에다가 과도하게 시술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통증은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쓰지를 못하니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강도를 낮추고 재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목 디스크가 왔다고 해봐요. 목 디스크가 왔는데 이거 자체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는데 의료진이 봤을 때 이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환자를 설득해서라도 목 디스크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바빠서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내 건강을 돌보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다니까 이거 따라가 보고, 이거 좋다니까 이거 따라가 보는데 결국에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니까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들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내 몸은 점점 병들어가요. 그러면서 방황한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약과 영양제를 먹지 않아서 지금 아프신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약이나 영양제를 먹어도 절대 완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 도움이나 부작용은 줄일 수는 있겠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진행을 막아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댐으로 치면 댐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막 실리콘 바르고 하는 게 약이나 영양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 거대한 힘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힘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봐야 되는데 바로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그래서 약이나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생활 습관은 뭔지를 점검하셔서 그 생활 습관을 함께 점검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혈압이 왔어요. 그럼 고혈압 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고혈압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늦게 먹을 거야 이러면서 버팁니다. 그럴 동안에 혈관의 손상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야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근데 고혈압 약만 먹었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술도 계속 드시지, 담배도 드시지, 운동도 안 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약이 아무리 틀어 막으려고 해도 그 힘이 너무 거대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이 두 알이 되고, 아니 이게 안 되니까 두 개를 병합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다른 합병증인 심근경색이 오거나 신부전이 오거나 돌연사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의존을 하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좋습니다. 편하고. 하지만 이 거대한 힘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그 의료에 참여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느끼고 계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두통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질병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질병을 일으키는 1차적인 원인은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 1차적인 원인을 만들어낸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반복이 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결국에 우리 몸의 손상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손상을 주면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손상된 만큼의 자연 치유력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손상 속도가 점점 많아지고 그 양이 늘어나면 따라가기가 버겁겠죠. 어느 순간 격차를 벌리기 시작할 겁니다. 손상 속도는 극대화되는데 손상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증상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질병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이 되려면 손상 속도를 낮춰야 되고 회복력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회복력의 핵심이 자율신경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몸은 절대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여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냐? 병원을 가보면 내과만 가봐도 소화기 내과, 내분비 내과, 호흡기 내과, 종양내과 따로 있고요. 정형외과를 가봐도 어떤 데는 손 보는데, 어떤 데는 발 보는데, 어떤 데는 척추 보는데. 하지만 우리 몸은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가 매 시간 시시각각대로 우리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려고 발을 팍 뗀다고 해보세요. 발을 떼가지고 빨리 달리려고 하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부터 발끝까지의 근육들은 내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율이 팍팍팍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알아서 뛰겠죠. 호흡도 알아서 빨리 뛰겠죠. 그리고 땀도 알아서 흘리고, 그리고 정서 또한 지금 다른 데에 정신을 팔 게 아니라 뛰어야 돼, 여기에 집중이 될 겁니다.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가 한꺼번에 잘 조화되도록 움직여야지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핵심입니다. 내가 밥이 들어오면 알아서 소화효소가 돼야 되고, 호르몬이 나오면 알아서 생리가 돼야 되고, 알아서 시간이 되면 알아서 수면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누가 정보 전달을 하고 있냐? 바로 신경과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의 안정성, 바른 혈액순환이 돼야지 우리 몸이 잘 돌아갈 수 있고 회복력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신경의 핵심이 자율신경이라는 사실이고,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신경 자체도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를 해결해주면 우리의 자연치유력이 올라간다. 자,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지 각각의 세포 쪽으로의 여러 가지 세포의 영양소와 산소들을 잘 공급해주고, 또 세포 대사 후에 찌꺼기들을 잘 배출해줄 수 있겠죠. 그러려면 첫 번째, 혈관이 잘 열려야 됩니다. 혈관이 충분히 열려야지 펑펑펑펑 쏴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혈관을 의지적으로 열 수 있나요? 손이 지금 찬데 여기로 내가 좀 피 좀 보내야지 됩니까? 안 되죠. 이 누가 하고 있냐? 자율신경이 하고 있어요.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에 이상을 일으킨 요소를 해결해 줘야 되고요. 혈관이 잘 열려 있더라도 그 안에 물이 펑펑펑펑 흘러야 되거든요. 결국 탈수가 되어 있으면 우리 몸에 회복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를 만드는 습관들을 해결하셔야 되고, 혈액이 잘 흐르더라도 그게 오염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세포를 논이라고 보고 혈관을 우리 강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논에서 예쁜 작물과 맛있는 과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좋고 깨끗한 이 농업용수가 흘러야 되는데 공업용 폐수가 흐른다고 해봐요. 그러면 세포가 점점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혈액 내부에 화학물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그 화학물질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절대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이 장 내부에서 소화 흡수돼 가지고 그게 혈관을 타고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 환경이 전쟁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찌꺼기들이 결국 혈관을 돌게 되고 그 혈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회복력이 좋으려면 장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TV 보면은 이 말 나오잖아요. 뭐 활성산소가 어쩌다, 뭐 항산화제가 어쩌다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자, 산화 스트레스는 뭐냐? 세포가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또 산소를 많이 사용하지 환경이 돼버리면 그 산소의 대사 찌꺼기가 활성산소예요.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 대사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해결해 줘야 우리 몸의 힐링 알고리즘인 우리 회복력들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좋죠.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마시려면 커피의 좀 원리를 알고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커피 공화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1위랍니다. 커피 전문점 수가. 두 번째, 우리가 1인당 연간 마시는 커피 수가 367잔이에요. 세계 2위랍니다. 하루에 도대체 몇 잔 먹는지 저도 실은 오늘 2잔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커피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뭘 이해해야 될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커피의 효과가 너무 과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커피가 다른 건강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여러분 뭔가요? 뭐 맛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랑 뭐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각성하려고 조금 정신 좀 똑바로 차리려고 졸음을 쫓기 위해서 먹거든요. 실제로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그런 성분을 하죠. 자, 카페인의 원리를 한번 알려면 수면의 원리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내가 수면을 잔다. 자야지 이렇게 하고 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수면 압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야 돼요. 그 수면 압력이 쫙 쌓여가면 잠이 저절로 드는데 그 수면 압력을 일으키는 성분이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아데노신은 뭐냐? 우리가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 이름이 ATP입니다. 뭐 화학 시간에 많이 배우실 것 같아요. 그 A가 아데노신, T가 트리 3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즉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하면 이제 에너지로 한 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또 활동을 하면 또 떨어져 나가요. 또 활동을 하면 다 떨어져 나가지고 아데노신만 남게 되거든요. 이게 축적이 되면, 즉 내가 낮에 열심히 살면 아데노신만 남아서 그게 축적이 되면 아데노신 수용체가 너 잘 때 됐구나 하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면 압력인데, 자, 여기서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하고 이 아데노신하고 모양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데노신 수용체 입장에서 커피를 먹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가서 먼저 달라붙어 있어 버려. 그래서 아데노신이 와가지고 붙으려고 했는데 이미 막고 있어 버리네. 그러니까 수면 압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면이 들지 않고 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마시려면 첫 번째, 이 카페인이 대사되는 시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카페인을 100만큼 먹었다. 그러면 50, 반만큼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이 반감기가 평균 5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10시간이 돼도 실은 반의 반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분은 커피를 먹어도 10시간이 지나도 내가 깨어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 하에서 우리가 커피를 한번 건강하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커피를 언제 많이 먹습니까? 아침이나 뭐 이렇게 새벽에 많이 드시죠. 근데 커피를 먹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막 손이 막 덜덜덜 떨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어떨 때는 막 구역질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설사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커피의 성분이 너무 과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깰 때는 잠에서 깨는 것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왜?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나와요. 그 이름이
코티졸입니다. 이 코티졸이 이제 잠에서 새벽에 깨면 코티졸이 올라가면서 같이 교감신경이 흥분해요. 그 신경이 흥분하면 막 혈관이 수축하고 내가 긴장될 준비는 하거든요. 거기다가 갑자기 가속성을 시켜버리면 너무 과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모닝커피는 괜찮지만 새벽 커피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커피가 대사되는 시간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10시간이 지나도 실은 커피를 먹은 상태에서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민하신 분이면 최소한 내가 잠을 10시에 들겠다 그러면 10시간 전에 드셔야 되겠고, 내가 조금 덜 예민하겠다 그러면 4시간 전에 드셔야지 그나마 잠을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저런 시간을 따져보면 자, 새벽은 피해야 되겠고, 코티졸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교감신경이 덜 활동할 만한 시간, 그리고 카페인이 대사돼 가지고 한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여유를 둔다면 오전 9시 반에서 한 11시쯤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후에 한 잔 드신다고 하면 졸음이 조금 몰려올 수 있는 1시에서 한 3시, 4시 이쯤이 가장 안전한 시간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수험생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정신을 똑바로 해야 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는 그거 언제 마시는 게 좋겠습니까? 자, 커피를 먹으면 먹자마자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흡수의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시간 사이에 된다고 돼 있고, 피크를 45분에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9시에 내가 수능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새벽에 6시 일어나서 마시면 이미 대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 1시간 전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민하신 분들 중에 커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커피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커피의 대사 속도를 조금 빨리 해주면 좋거든요. 특히 비타민C, 그리고 십자화과 채소라고 불리는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커피의 대사 속도를 좀 빨리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면 커피 향이나 맛을 음미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이런 비타민C가 충분한 음식들, 또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잘 드셔주시면 또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커피의 대사 속도를 낮추는 어떤 물질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죄송하지만 남자분들, 여자분들 술을 먹으면 간에서 다른 것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 카페인 대사가 좀 느려집니다. 그래서 술 드시고 저녁에 들어가시기 전에 카페인 드시는 거는 몸을 너무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여자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피임약 드시는 분들이 있죠. 피임약 또한 카페인 대사 속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드신다면 커피 양이나 횟수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설로 커피를 먹으면 유방암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지만 그 연구를 자세히 뜯어다 보면 이 일반 커피보다는 인스턴트 커피를 먹을 때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면 죄송하지만 믹스커피보다는 좀 내려서 먹는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겠고, 제일 중요한 사실, 커피를 먹으면 내가 맛도 느끼고 또 향도 느끼고 분위기도 느끼고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지만 내 몸 안에서는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커피를 500cc 먹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1000cc를 봐버려요. 그러면 1000cc 물 먹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커피 500cc 또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만성적인 탈수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탈수가 됐다, 그 말은 우리 몸이 건조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건조하면 물 조심합니까? 불 조심합니까? 불 조심하죠. 즉 우리 몸에 불이 잘 나요. 우리 몸에 나는 불이 뭐예요? 염증.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염증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커피, 차, 어떤 카페인 종류를 많이 먹게 되면 자꾸 탈수가 되고, 탈수가 되는 환경이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의 염증, 특히 혈액순환이 좋지 못한 부분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물을 그만큼 꼭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피하면 좋을 사람들은 일단 탈수가 많아서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커피를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커피를 어떻게 먹든지 간에 수면을 방해한다, 그러면 커피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왜? 수면 시간이 눈만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커피 때문에 망쳐버리면 그거는 아무리 맛이 좋더라도 피해야 되죠. 세 번째, 교감신경이 높아져 있으신 분들은 커피 자체가 교감신경하고 같이 뜨면서 너무 몸을 각성시킬 수 있으니까 몸을 너무 혹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자체나 신경이 예민하신 분이면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 회사들한테 죄송합니다. 자, 믹스커피가 커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믹스커피 그 봉지 내부를 보면 실은 커피 내부보다 부재료들이 훨씬 많죠. 프림이라든지 설탕들. 그래서
종류에 상관없이 일단 믹스커피는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재료 중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설탕은 대표적인 정제당분입니다. 정제당분을 먹으면 장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염증이 결국 시간이 돌고 돌면 전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설탕을 먹게 되면 결국 당분과 인슐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당분과 인슐린의 문제는 결국 신진대사에 문제가 되고, 신진대사의 문제는 결국 비만과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더 나아가서는 암까지 만들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아파 이러신 분들 그냥 너무 많으시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은 겪는 증상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52%가 두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고요. 15%는 매일 시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 게 사실이죠. 저희 병원 자체가 이런 어려운 질병들을 보다 보니까 좀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머리를 도끼만 있으면 깨버리고 싶다. 아니면 이거 머리를 어떻게 잘라내버리면 잘라내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급성 질환들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뇌에 암이 생겼다거나 뇌출혈이 생겼다거나 뇌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문제될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는, 두통을 약을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어느 부분을 치료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내가 머리가 아파요. 누가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걸까요? 자, 두피가? 아니면 두개골이? 아니면 뇌 실질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 실질은 통증을 느끼질 못해요. 하지만 뇌라는 조직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보호를 받아야 돼서 뇌를 싸고 있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뇌막이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에요. 그 뇌막 이름이 경막입니다. 그래서 그 경막이 물리적으로 긴장이 된다. 말하자면 잡아당겨 본다고 하세요. 뒤틀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민한 반응이 유해 자극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뇌는 두통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막이 왜 긴장이 되느냐? 이 뇌를 싸고 있는 막이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두개골과 목뼈에 아주 단단하게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개골을 비트는 힘이 가해진다거나 목이 펼쳐지고 꺾여지고 돌리고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면 그 안에 이런 라이닝 돼 있는,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막에도 물리적으로 뒤트는 힘들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그 자극들이 두통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머리가 하나인 것 같지만 실은 이 두개골 뼈에 턱이 끼어진 형태예요. 턱이 안 맞게 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하거나 먹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뒤트는 힘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실은 턱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자목, 거북목, 새우 등 이런 것들이 통증을 잘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정형외과를 찾아왔어요. 어깨가 아프다고 찾아왔어. 근데 어깨에 문제가 없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이 담나게 담석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심근경색으로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 팔이 아프다고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같은 신경회로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같은 신경회로를 쓰고 있는 A와 B가 있다고 하면 문제는 A에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 증상이 B의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 경막을 지배하는 신경을 같이 쓰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부위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뇌에서 읽기로는 경막으로 오는 통증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경막을 지배하는 신경을 보면 첫 번째 3차신경, 두 번째 경추신경, 세 번째는 미주신경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3차신경의 다른 부분에 지배하는 영역의 문제가 두통으로 여겨질 수 있고, 경추신경의 문제가 두통으로, 그리고 미주신경의 문제가 두통으로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3차신경은 어디를 지배하고 있냐? 얼굴, 턱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얼굴이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축농증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축농증이 두통의 형태로 드러난다니까요. 자, 귀에 중이염이 왔어요. 그래서 두통이 돼. 편도선염이 와도 두통, 심지어는 구내염이라든지 얼굴에 어떤 염증이 생겨도 그게 두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턱의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는데 뭐가 있겠어요? 이갈이가 있고, 안면 비대칭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아를 꽉 씹어야 되는 어떤 파절될 정도로 꽉 씹어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두통이 쉽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경추신경은 뭐 지금껏 말씀했듯이 이 목 근육이 계속 수축하고 계속 긴장해야 될 상황이 되면, 자, 우리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야유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허벅지가 막 터질 듯이 아프죠. 똑같아요. 운동을 안 해야 되는 상황에도 계속 운동을 하면 이 근육에서 근육통이 발생을 하고 근육에서 젖산이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산성성분, 우리 염산이 뭐 피부에 닿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서의 젖산이 통증을 계속 일으키면서 경추신경을 자극하겠죠. 그러면 뇌에서는 이거 두통인가 보다 하고 두통을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에 있는 근육들이 왜 계속 수축을 하고 왜 짧아져야 되냐는 거예요. 이유는 이 머리 때문에 그래요. 머리 떨어질까 봐 이거 잡아대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힘을 별로 안 써도 내가 근육이 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해봐요.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 떨어지려는 힘이 크니까 목 근육이 훨씬 더 힘을 많이 쓰면서 목에 근육통과 어떤 신경통이 발생하는 거고, 그게 두통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주신경 말씀드렸죠. 자, 미주신경은 뇌신경인데 우리 몸의 전신의 내장기관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특히 내장기관 중에 장이 제일 넓고 면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장이 전쟁터면 미주신경이 계속 자극이 들어오면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염 걸릴 때 머리 안 아프던가요? 그죠? 뭐 소화만 안 돼도 머리 아픈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두통을 여기고 있지만 두통을 만들고 있는 부위는 3차 신경과 경추신경, 미주신경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장이 안 좋은데 두통약 먹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이고, 목이 지금 일자목 거북목이 됐는데 두통 치료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통의 원인을 머리에 있다고 보지 말고 주변 영역에서 보시고, 특히 목과 턱 그리고 장 입장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반드시 완치될 수 있습니다. 자, 두통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응급질환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두통이 응급질환일 때는 실신을 할 수가 있고요. 입이 막 어눌해지는 어떤 신경학적 증후, 막 손발이 저리거나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거나, 그 다음에 이 두통의 정도가 느껴보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들이 있고, 기존에 예를 들면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 질환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 두통이 생겼다. 그거는 바로 그냥 응급실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외에 그냥 조금 웃으면서 걸어 들어왔다. 그러면 뭐부터 찍어봐야 되냐? 목등 허리 골반의 밸런스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등 허리 골반의 밸런스가 펼쳐지고 돌려지고 꺾여지면요, 결국에 그 안을 주행하고 있는 신경도 돌려지고 꺾여지고 펼쳐졌다는 뜻이고, 이 신경의 안정성만 잘 확보를 해주면 결국에는 이런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핵심 부위가 목과 등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목이 경추신경도 있고 3차 신경도 있고 미주신경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통에서 벗어나려면 나쁜 습관부터 바꿔야 되겠죠. 자, 두경부를 비틀면서 경막에 긴장을 주는 게 턱의 움직임에 올 수 있죠. 그러면 턱을 한쪽으로 쓰는 습관, 턱을 한쪽으로 쓰면 자꾸 비대칭이 되겠죠. 두 번째는 딱딱한 것을 많이 먹는 경우, 그래서 우리 마른 오징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너무 큰 음식, 예를 들면 쌈채소 봐봐요. 턱을 이렇게 벌려야 먹을 수 있고요. 햄버거 이렇게 먹어야 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턱을 써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게, 목 자세를 좋게 해야 되겠죠. 일자목, 거북목이 되는 자세부터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핸드폰, PC 보실 때 자세부터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모니터부터 눈 높이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를 2개 보신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항상 정면으로 보시는 습관들. 그리고 2시간씩 나쁜 자세로 내가 일을 할 수는 있거든요. 15분에서 30분은 반드시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목도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원인이 장입니다. 자, 장이 전쟁터면 결국에 머리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을 나쁘게 하는 음식을 피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정제된 당분이다. 뭐다? 설, 밀, 과,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좀 피하시면서 나에게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을 피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검사를 해보면 콩종류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밀가루, 유제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을 먹어봐가지고 내가 좀 장이 좀 더부룩한데, 그러면 그 피하는 게 제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자목, 거북목부터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통이 왔다. 그러면 누우세요. 자, 왜 그러냐? 자, 경추신경하고 3차 신경의 신경의 안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누우면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겠죠. 그러면서 경추신경의 압력이 빠집니다. 누우실 때 베개를 절대 높은 걸 쓰지 마시고 목 뒤를 살짝 받쳐줄 수 있는 정도를 쓰시고, 보통 우리 수건 있죠? 수건을 이 목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길게 말아가지고 넣으면 될 정도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턱에서 문제를 많이 주고 목에서 문제를 많이 준다고 했죠. 그래서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어디를 마사지 해주냐? 자, 턱을 움직이는 제1번 근육과 2번 근육은 이 측두근하고 교근이거든요. 자, 교근은 자, 이 턱 라인 있죠? 사각턱. 이 라인 밑에 눌러보면 저 지금 눌러봐도 아파요. 여기를 가볍게 계속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자, 제가 안경 썼죠? 자, 이 안경 라인 밑에 보면 뼈가 하나 만져져요. 그 뼈 밑에 보면 이 교근이 위쪽에 와서 부착되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마사지. 자, 지긋하게. 그 다음에 이 안경테 위쪽 요렇게 해서 측두근이 있거든요. 보통 한 4군데 정도 아프실 거예요. 자, 마사지. 자, 주의사항은 이 귀 뒤에 하나 더 있어요. 꼭 여기를 마사지 해줘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요 지점이 2군데 근육이 있고요. 자, 목에서도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목 뒤쪽에 이렇게 움푹 파인 데 있죠. 여기에 판상근이라는 근육이 붙거든요. 여기만 마사지해도 또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여기 마사지. 그 다음에 마지막, 자, 흉쇄유돌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근육 있죠. 여기를 두 손으로 약간 이렇게 핀치하듯이 꼬집듯이 해가지고 위아래로 눌러보다 보면 보통 가운데나 위쪽 한 3분의 2 지점에 굉장히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 부위 뭉친 부위거든요. 여기를 지긋하게 마사지 해주시면 금방 두통이 많이 해결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남자분, 여자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3차 신경 부위가 자극이 되면 두통이 쉽게 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두통을 많이 겪으시는 분이면, 자, 이 시술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통이 많이 있다면 얼굴에 자극을 많이 줄수록 두통이 잘 찾아오겠죠. 대표적인 얼굴의 미용 시술법 중에 리프팅이 있거든요. 자, 리프팅은 억지로 당겨가지고 걸어 놓는 거잖아요. 요 장력이 나에게는 좀 유해 자극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혹시 두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내가 미용 시술을 고려한다 그러면 리프팅 시술은 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울증을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마음의 문제인데 병원 가면 약 주죠. 약을 준다는 거는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하고 관련된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울증에 먹는 약이 실은 세로토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로토닌 대사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를 해결해주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바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것이 뇌간이고, 뇌간이 자율신경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만 안정화시켜주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우울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죠. 실제 우울하다고 제가 입으로 하니까 저도 좀 우울해지는데, 우리가 현대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마냥 이렇게 웃고만 지낼 수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죠.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사망 원인에서는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하면 보통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불면, 잠도 못 자고 막 불안해. 식욕이 막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안 먹어. 그럼 근육이 빠져. 그리고 활동도 적어져. 점점 더 악순환이 되면서 마음의 문제인지 몸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몸의 문제까지 일으키는 아주 나쁜 질병인데, 그 중에 핵심 증상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보통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3명 중에 2명은 자살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증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15%는 자살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을 혹시 주변에서 우울증이 있다, 우울하다 이렇게 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좀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이 곧 자살하기 전 단계가 되면 보통 가족이나 친구분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몸 치장을 하질 않아요. 말하자면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요. 보통 검정색 옷만 많이 입고 다닐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변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한테 예전에는 주지도 않았던 것들,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변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자살 계획을 세우죠. 카페에 가입한다든지 아프지 않고 죽는 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증상이 가장 위험한데요. 이게 절망에 빠져 있는 듯한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명랑한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꼭 잘 관찰해서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증상이 보인다면 꼭 그냥 손을 끌고라도 전문가에게 가셔가지고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꼭 복 받으실 겁니다. 자, 내가 우울한 감이 있다 이러면 병원을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내가 건강에 이상들이 생겼다, 말하자면 이 신체 활동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아픈 것도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거는 결국 우울증에 의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혹시 내부에 숨어있는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가가지고 약물 치료를 해도 재발률이 5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약에 자꾸 증량을 하거나 약을 바꿔야 될 상황이 되면 신체 내부적인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보는 병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울증은 결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 깨진 그릇이 있어요. 깨진 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다 새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내 몸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그 마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너 행복한 마음을 가져, 편하게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하라고 해도 결국에 내 몸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울증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울증에 먹는 약이 세로토닌하고 관련된 약입니다.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안 나오니까 세로토닌을 높이기 위한 약들을 쓰는 거겠죠. 그리고 먹었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안 먹어서 세로토닌이 안 나오는 건 아닐 거고, 세로토닌을 뭔가 대사하거나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세로토닌을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볼게요. 놀랍게도 95%가 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5%만 목 바로 있는 뇌관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뇌에서 어떤 정서를 담당하는 세로토닌은 뇌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관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요소를 해결해주면 정서를 담당하는 세로토닌이 잘 활발하게 움직일 거고, 또 여기를 방해하는 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뇌관의 문제를 누가 망가뜨리냐? 2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원인이 있고 혈액순환의 원인이 있어요. 물리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자, 신경이 있는데 신경을 이렇게 세게 잡아당긴다고 해볼게요. 물리적인 긴장도가 발생하면서 점점 더 기능이 망가지거든요. 자, 뇌관은 어디 있냐? 경추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경추가 펼쳐지고 꺾여지고 돌고 하는 그런 변이가 생기면 뇌관에도 그 힘들이 전달이 되고,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뇌관의 기능,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5 거북목만 잘 해결을 해줘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2번째는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될 텐데, 자,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은 어디서 나오냐? 척추동맥이라는 데서 나와요. 자, 척추동맥은 경로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냐? 자, 이 경추의 옆쪽에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돌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척추동맥이 바늘귀에 실 깨듯이 다다다다닥 이렇게 끼어서 올라가고, 마지막 2개가 올라가기 전에 많이 꼬여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뇌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또 경추의 움직임의 문제, 1.5 거북목, 새우 등, 코브라목, 그리고 특히 상부 경추의 문제를 일으키는 턱 문제들이 생기면 이런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세로토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장하고 뇌하고는 연결이 돼 있기도 하지만 세로토닌 시스템은 따로 씁니다. 그러면 장하고 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네 하겠지만, 장이 전쟁터면 장에서 세로토닌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면 뇌에서 쓸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재료를 가지고 뇌간에서 써가지고 세로토닌을 뇌 쪽에서 쓸 수 있게 해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을 해결하려면 세로토닌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을 원활하게 하려면 뭐가 좋아져야 된다?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뇌간의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걸 안 좋게 하는 게 1.5 거북목, 새우 등이다. 즉, 목등 자세가 중요하다. 2번째, 장이 중요하다. 장이 전쟁터면 또 부족해진다. 그러면 장을 나쁘게 하는 습관들을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질병의 시작은 뭐다? 스트레스. 제가 이야기 하나 드려볼게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 우울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나 우울하겠죠. 이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중력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중력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좋지 못하면 이 중력 스트레스를 더 많이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밸런스만 잘 잡아주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우리의 우울증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과 등, 허리, 골반의 자세만 바로 하시면 약 없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시면 자주 나오죠, 회장님들. 갑자기 새벽에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운동 나갔다가 쓰러지거나, 우리 추리소설 봐도 많이 나와요. 주인공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났더니 죽어있다. 자, 새벽에 돌연사가 많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암이나 폐렴은 천천히 다가오고 그 실체를 조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대비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장질환은 한 번 왔다가는 돌연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을 조심해야 되는데, 심장질환의 50%는 심근경색으로 찾아오고요, 30%는 협심증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20%는 그냥 바로 죽는 돌연사로 찾아오죠. 심근경색의 40%는 아쉽지만 알더라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이 보면,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찾고 관리하는 게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미리미리 관리를 하겠죠.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다양한 증상입니다. 일단 체에서 왔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을 정도. 어깨가 아파요.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한 5개를 말씀드리면, 일단 심장이 있는 부위가 가슴이지 않습니까? 가슴과 오목가슴 부위에 막 압박감이 쉽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쥐어짜는 것 같고 충만감이 생기면서 심하게는 이제 앞쪽에는 통증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팔로 뻗쳐갑니다. 신경회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어깨, 팔, 손까지 가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실신할 것 같고, 그리고 심장이 자꾸 요즘 두근두근 되는데 막 불규칙하게 뜨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5번째는 내가 운동을 하면은 조금 더 그런 증상들이 심해지고 좀 쉬면은 괜찮아지고, 이러면 곧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알았지만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40%는 돌아가시고요. 실제로 회복을 됐더라도 이미 심근경색, 심장의 근육들이 막혀가지고 괴사, 썩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고장난 엔진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 다른 질병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심장 질환하고 관련돼서는 아주 머리에 촉을 세우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들 너무나 일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죠. 그건 아버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 빚도 갚아야지, 예를 들면 자식들은 돈 달라고 하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쓰러지는 거거든요.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심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상황들이 좋지 못하면 심장에 무리를 주면서 결국에 심근경색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심장 자체에서 이야기를 좀 넓혀볼게요. 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름이 관상동맥입니다. 그럼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줄어들면서 결국에 심장의 근육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좁아지느냐? 2가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동맥경화.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말이냐? 동맥이 딱딱해진 거예요. 왜 동맥이 딱딱해져?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높은 압력으로 이 부드러운 혈관을 때리다 보니까 동맥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반복돼서 나면 어떻게 될까요? 흉터가 나겠죠? 흉터가 나면서 탄력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벤트가 생겨서 확 공급을 해줘야 될 때 못 열리면서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심장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때리게 됐느냐? 그거는 전체에서 옵니다.
전신에 있는 혈관에서 심장한테 야, 나 혈액 좀 더 짜줘, 더 짜줘, 더 짜줘 하는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심장은 더 세게 짜야 되고 심장이 더 싸야 되니까 결국에 심장으로 공급하는 혈관은 더 크게 더 높은 혈압으로 더 때려대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 교감신경이 높아졌을 때 와요. 교감신경은 거의 전신의 신경의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럼 수축시켜버리면 세포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짜져서는 혈액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높이 심장한테 짜달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전체 교감신경 톤을 올리는 원인들을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도 오지만 동맥경화 반이라는 게 생겨요. 말하자면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그 내경을 좁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거기에 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맥경화 반을 이렇게 잘라보면 그 동맥경화 반 내부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콜레스테롤 잘못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이 동맥 자체에 자꾸 타격을 받고 염증을 받고 손상이 되니까 불끄러운 소방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콜레스테롤이 와가지고 불을 끄다가 거기서 사망하고 그냥 찌꺼기처럼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어떤 콜레스테롤이냐? 산패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언제 산패가 되냐? 산소를 너무 많이 써야 되는 상황들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산소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 되면 활성산소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패가 되고 그 산패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돌다가 제일 취약한 부분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상동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는 거기를 공격하면서 동맥경화 반을 만들고 동맥경화가 좁아지면서 결국에 심근경색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교감신경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산패될 수 있는 환경, 즉 산소대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환경들이겠습니까? 일단 교감신경 길을 봐야 돼요. 교감신경 어디서 나오냐? 등에서 나오고 센터는 목에 있어요. 그래서 목, 등, 허리, 골반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경우에 어때요?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면 통증부터 잘 다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산소를 많이 쓰는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조증상이 있다면 많이 쓰는 상황이 뭐 있을까요? 과하게 하는 거거든요. 과음, 과식, 과한 운동들 이런 것들을 줄여주셔야 되고요.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실은 활성산소가 더 쏟아져 나옵니다. 호흡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마련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심장질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심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식당 브레이크 타임 있죠? 그리고 소방서도 어때요? 불 나오면 바로 나가지만 새벽 시간대 이럴 때는 당직자들만 좀 남고 나머지는 퇴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서도 심장과 관련해서는 브레이크 타임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새벽 시간대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40%가 떨어지거든요. 혈관을 싸고 있는 내피세포가 뭘 하길래 그러냐? 우리 혈관을 문제가 되게 했을 때 확 늘려줄 수 있는 산화질소라는 걸 분비하거든요. 그런데 새벽만 되면 한 40%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갑자기 새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늘어나가지고 대처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아데노신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자, 아데노신은 뭐 하는 애냐? 우리의 신진대사와 수면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신진대사를 할 때는 에너지라는 걸 소모해야 되고 그 에너지 이름이 ATP입니다. 그래서 자, A, 아데노신, T, 세 개의 틀이 포스페이트 인산기거든요. 그래서 아데노신의 세 개의 인산기가 처음에 붙어 있다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인산기가 하나씩 떨어져 나오면서 결국에 아데노신이 남고 그 아데노신이 쌓이면 잠이 들었다가 밤사이에 또 아데노신이 대사돼서 줄어들면 내가 깨거든요. 그 말은 아데노신이 제일 부족할 시기가 새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데노신이 또 다른 성분이 강력한 혈관 확장제라는 사실. 그래서 내피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고 아데노신이 부족할 시기에 갑자기 이벤트가 발생했다? 대처를 못하면서 돌연사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인간이면 다 똑같습니다.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회사 가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그래서 새벽 시간대는 스트레스를 방어해주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코티졸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교감신경이 같이 흥분해요. 교감신경이 같이 흥분하면 전신의 혈관들이 수축해가지고 혈액 요구량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이때 갑자기 무리하게 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심장에 부담을 주면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됩니다. 일자목, 거북목, 새우 등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통증도 일어날 수 있지만 교감신경이 흥분할 수도 있고요. 호흡도 짧아지겠죠.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낮에 또 빈둥빈둥 놀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TP에서 에너지를 소모를 못했으니까 아데노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혈관 확장제 성분 총량 자체가 일단 부족합니다. 그래서 퇴근했어. 집에 왔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또 한판 해버렸어요. 그러면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빡 받으면서 또 혈관을 수축시키기 쉬운 교감신경이 오른 상태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가가지고 과음한 거예요. 안주, 과식한 거예요. 그러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자, 소파에 누웠어. 근데 소파 팔걸이에 목을 확 깎아놓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목자세, 등자세가 이상이 되면서 또 교감신경이 높아진 상태에서 아침 일어났더니 반성이 된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 신문이라도 보자. 그래서 차가운 새벽에 문을 확 넓혔다가 차가운 공기를 팍 맞으면서 혈관이 수축하면서 돌연사. 아이고, 술 깨야지. 찬물 샤워해야지. 그러면서 찬물을 팍 받았더니 또 놀래가지고 돌연사. 그리고 사우나 가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차갑다, 뜨겁다, 우리가 이런 온도 센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17도 밑에 보통 목욕탕의 냉수 온도입니다. 그리고 43도 이상은 우리가 온도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유해 감각으로 느껴요. 그래서 43도 이상의 열탕 이상을 들어가면 교감신경 흥분하고요. 아, 너무 차가운 어떤 물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또 교감신경 흥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우리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면서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불편한 증상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꼭 돌연사가 심장질환에서 찾아와서 심장에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만 결국 교감신경의 신경톤을 올리는 것은 전신에서 온다는 사실. 전신의 70%가 근육과 뼈다귀, 그 중에서 척추에서 오기 때문에 척추 밸런스 관리, 그리고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관절에 문제가 오거나 근육 통증이 심하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안정화시켜 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3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을 전쟁터로 만드는 식생활들. 자, 설, 밀, 과, 염증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정제당인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 성분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보면 이렇게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코골이가 많아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도 많으면서 일자목, 거북목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수면 무호흡이 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이어트를 하시고요. 무호흡 치료를 먼저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호흡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호흡 근육과 호흡 신경이 하는 거거든요. 그 호흡 근육이 대표적으로 3분의 2가 어디다? 횡격막이다. 그리고 늑간 근육이다. 그리고 부호흡 근육이 목 근육과 복근이다. 그러면 여기를 담당하는 신경 어디서 나오겠어요? 목, 등, 허리, 골반에서 다 나오겠죠. 그래서 목, 등, 허리, 골반의 밸런스만 잘 잡아주셔도 호흡이 좋아지면서 심장의 건강을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자율신경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율신경의 환경에 문제 있는 경우에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70%가 척추에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신경의 기능이 좋으려면 자, KTX에서 KTX가 빨리 정확하게 가려면 어떻게 되죠? 이 KTX 길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겠죠? 자율신경 길인 척추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척추의 안정성을 방해하는 게 누구죠?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좋지 않으면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은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입력값에 문제가 많으면 결국에 출력값에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입력값들이 어디서 많으냐? 근골격계와 그리고 장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세가 안 좋아지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이 안 좋은 거는 식단이 안 좋은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식단을 자꾸 먹는다거나 나에 맞지 않는 식단을 자꾸 먹으면 장이 시끄러운 거야. 그러면 계속 입력값들이 많아. 그러면 결국에 출력값들이 많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드물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에서는 우리 환경 독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 독소 중에서도 우리 중금속, 예를 들면 뭐 비소나, 납, 수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대부분 신경을 교란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나쁜 자세는 계속 이야기를 나오겠지만 일자목 거북목입니다. 그냥 90%입니다. 일자목 거북목이 되는 순간 자세가 다 바뀝니다. 일자목 거북목을 보상하기 위해서 허리가 바뀌고 그게 가운데 끼어있는 등도 바뀌고 골반도 바뀌고 다리도 바뀌면서 결국 밸런스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일자목과 거북목입니다.
자,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그걸 통칭하면 정제당분입니다. 정제당분은 우리의 신진대사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장의 염증들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장에 있는 염증들은 장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 염증하고 관련된 대사산물들은 혈액내를 떠돌아다니면서 결국 전신에 영향을 주고,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냐? 가장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부분부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 다 겪는 증상들은 다를 거예요. 근데 근본 원인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깥으로는 피부부터 내장기관까지의 문제들을 다 일으킵니다. 내가 쌩쌩하고 나 팔팔해,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들어도 이거 다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두통, 어지럼증, 이명, 자, 눈 뻑뻑합니다. 눈 침침해져요. 이 눈떨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얼굴이 쉽게 붓고요. 얼굴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목의 이물감, 목소리 변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품 많이 쉬고, 한숨 많이 쉴 수 있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는데 손이 너무 뻐근하고 잘 당기기 힘들어요. 손도 차고 춥고 붓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조금만 해도 막 두근두근 뛰고요. 식은땀이 잘 흘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속쓰림, 더부룩, 소화 안됨, 소화불량 생기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또 변비, 설사, 그리고 소변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너무 과민해져 가지고 금방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고, 그래서 여행도 못 다니시는 분 굉장히 많고, 또 호르몬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 사정장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극치감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이 그냥 극심한 피로감이 있다. 그러면 나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가 내가 문제가 있는지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등을 한번 까보세요. 자율신경계가 피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부터 변합니다. 자, 등을 보시면 이 땅구멍들이 있거든요. 땅구멍들이 오렌지 껍질처럼 커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솜털이 나 있어야 되는데 뻣뻣한 털이 보일 겁니다. 자율신경 이상입니다. 그리고 목하고 등 넘어간 이 부위 있죠? 이 부위가 두툼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욕탕 가보면 많이 보이시죠? 그 부분 보면 여기에 뭐가 근육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부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목 뒷덜미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드름이 있으신 분들, 그 등 자체에 피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보이는 거거든요. 이분들이면 자율신경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혈압을 측정을 했을 때 140에 90 이상이면 일단 고혈압이라고 보시고 약을 드십시오. 대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이러니한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혈압이다 이러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진 거 그거 끝이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자, 이 부들부들한 혈관에 계속 높은 압력으로 때려본다고 하세요. 결국 혈관이 손상이 되고, 혈관이 손상되는 순서는 작은 혈관부터 손상이 돼요. 그럼 작은 혈관이 많은 곳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1번 뇌입니다. 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서 뇌 혈관 터지면 뭐죠? 뇌출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망막으로 공급되는 혈관이 터져버리면서 실명이 되겠죠. 그리고 심장, 그래서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이런 게 오고요. 또 콩팥도 완전히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 심부전도 고혈압의 합병증이에요. 아니, 상황이 이럴진데 혈압약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던데, 어떻게든 안 먹고 버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른 대안이 없거나 바꿀 생각이 없으면 지금 당장 고혈압 약부터 드세요.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살아남으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살아남죠. 결국에 혈압이 오른 이유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포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자, 세포가 예전에는 120에 80 정도만 심장이 짜줘도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돼가지고 내가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하겠죠, 뇌한테. 야, 네 120에 80 가지고 짜줘가지고는 나 지금 살아남기가 힘들어. 더 올려. 그러면서 140에 90까지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세포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잘 공급을 받아가지고 원활하게 지내겠죠. 그런데 140에 90이 되니까 병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약을 주겠죠.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수치만 120에 다시 80으로 떨어뜨려 버려. 세포는 140에 90으로 잘 짜져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버리네? 그럼 또 전화하겠죠. 야, 왜 잘 주다가 왜 안 줘? 또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뇌 입장에서도 심장에다 명령을 내가지고 또 짜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드시면 보통 하나를 먹다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2알이 되고 이걸로 안 되는데요? 다른 약 쓰고 이러면서 점점 더 문제가 되는데, 이유는 뭐냐? 고혈압을 만드는 원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포로 보낼 수 있는 산소를 잘 보내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고혈압 약을 먹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단, 대안이 있거나 약을 줄이고 싶으면 지금 말씀드린 호흡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실천하시면 여러분에게 약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끊고 싶을 때 끊지 마시고 무조건 드시고요. 나 진짜 이번에 끊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다면 다음을 실천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세포로 산소를 잘 보내면 됩니다. 세포로 산소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혈액순환이 살아내고 호흡이 살아나야 됩니다. 혈액순환의 핵심은 혈관의 직경을 넓혀야 되거든요. 혈관의 직경은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배를 하고, 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오냐? 목 위에서 나오고 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 등을 잘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혈액량이 충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탈수가 되는 습관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을 많이 먹고 소금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우리 고혈압하면 어때요? 소금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탈수가 없어야지 혈액에 산소를 녹여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저염식보다는 적절한 소금 섭취는 중요한데, 단 맛소금은 피하시고요. 천일염이라든지 죽염을 좀 맛있을 정도, 짜지 않을 정도로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혈액에 산소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산소를 집어넣으려면 뭐가 살아나야 되죠? 호흡이 살아나야 됩니다. 호흡이 살아나려면 결국에 호흡 근육과 호흡 신경이 살아나야 되고, 호흡 근육들이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신에 있고, 그 신경 자체가 목, 등, 허리, 골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리면 전신 밸런스를 잘 잡고, 특히 일자목, 거북목, 새우 등을 교정해 주는 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호흡하죠. 좋은 호흡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병원 환자분들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빅인데요.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면서 호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별명은 습습후입니다. 습습은 뭐냐? 2번 들이마실 때 나눠서 마시는 거고요. 내뱉는 거는 한 번에 내뱉는 겁니다. 호흡은 내뱉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입을 통해서 내뱉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백가죽이 등에 닿을 정도까지 완전히 빼주신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세요. 2번에 들이마시세요. 2번에 들이마시는 이유는 풍선 부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풍선 불 때 막 한 번에 확 몰아 붓는다고 불리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훅 부르면 뽁 부풀고, 그 다음에 훅 밀어넣으면 쑥 잘 들어가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폐포들도 한번 해서 살짝 부풀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쑥 집어넣으면 충분하고 깊은 호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뱉는 거는 입으로, 들이마시는 거는 코로 하되 2번 하고, 시간 자체는 내뱉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에 같거나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습습 후, 습습 후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한 1분에 한 6번에서 10번 정도의 타임으로 우리가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진돼 있던 교감신경이 낮아지고, 마음은 편안해지고, 깊은 호흡이 되면서 산소공급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심장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소금 말이 많죠. 우리 몸에 우리가 밥을 10공기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조금 오르지만 금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국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에 차 있는 게 아니라 다 내뱉는 거죠. 소금을 내가 필요한 용량보다 많이 먹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스템만 온전하다면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절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망가진 상태에서 많이 먹게 되면 배출장애가 되겠죠. 즉, 자율신경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먹게 되면 배출장애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소금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소금이 우리 맛만 내기 위한 나트륨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으면서 염도가 조금 낮은 천일염과 죽염을 맛있을 정도, 짜지 않을 정도로 먹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산전 아시죠? 보면 그 남자 배우가 하면서 막 빨간색 불이 막 나오다가 약을 먹으면 파란색 불로 바뀌는, 이게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 내가 입으로 씹은 다음에 순서가 있겠죠? 식도로 내려가서 위로 내려가는 게 이게 옳은 방향인데 역류 반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서 식도에서 다시 목으로 올라온 거예요. 실은 문제는 아래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증상은 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목이 아프고 목에 뭐 삼키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음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는 이 만성 기침도 일으킬 수 있는 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역류된 것들이 요 후두 기도로 쑥 들어가면서, 우리 기도로 뭐 들어가면 살에 들리는 것도 기침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 넘어와 가지고 이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니까 주변에 같은 회로를 쓰는 기침 회로를 자극하면서 기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올라오는 경로에서 오는 가슴 쓰림 및 목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이거를 봤더니 이 목에 위산이 많이 나왔네? 이 위에만 있어야 될 위산이 목에 있네? 그러면 자, 약 주자. 뭐 줄까? 위산 억제제를 줍니다. 그래도 실제 먹으면 또 효과가 있어요. 불편함이 적어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칼이 있어요. 칼. 너무 위험하죠, 이거? 근데 이 칼이 없이 우리가 현대 문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똑같습니다. 자, 이 목에 봤더니 칼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야, 위험하고 저 있으면 안 돼 하고 싸그리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없는 것처럼 실제 위산이 해야 될 일들조차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가슴 쓰림이나 목에 불편한 증상들은 내려갔지만 실제 위산이 하는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만성적인 다른 질환들로 번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무섭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 또 무서운 점은 이 식도염이 반복이 되면 위하고 식도 사이에 점막들이 계속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렛 식도라는 별명이 불리는데, 그렇게 되면 암이 될 수 있는 병변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대체 뭐길래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진단명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역류가 된 거예요, 역류. 왜 역류가 되었느냐? 음식물이 윗방향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관략근, 조임근들이 중간에서 딱 막아줘야 돼요. 어디서? 식도하고 위 사이에서 탁 문을 잠가버리고 이 안에서만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조임근들이 풀려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위로 역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위 산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조임근을 풀게 만들고 조임근이 약해진 조임근들을 자꾸 열어버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면 약 없이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가슴 쓰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목이 시큰해지고 이거 감기도 아닌데 기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소리까지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면 이 숨 쉬는 기관인 후두도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목도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역류를 일으키는 상황을 피해야 되겠죠. 첫 번째, 현대의학에서는 위산 억제제를 주지만 저는 위산 억제제는 급성기에 쓰시고 증상이 심할 때만 쓰시지 장기적으로 먹어야 될 약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강력한 위산이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는 이 조임근들을 조이는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위산 억제제를 계속 먹게 되면 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위산 억제제를 피하자. 두 번째는 나쁜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조임근하고 나쁜 자세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겠어? 자, 조임근을 내가 근육이잖아요. 근육은 신경이 명령을 내려야지 조여주겠죠. 근데 내가 지금 나 위산 역류가 있으니까 조여야지 의지적으로 한다고 됩니까? 절대 되지가 않거든요. 이 조이는 근육은 자율적인 시스템에 돌아가고 그 이름이 자율신경입니다. 어디서 나오냐? 등에서 나오고요. 그 센터가 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등의 자세가 좋지 못하면 이 식도의 관략근들의 기능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쁜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복압을 올리는 식단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아래쪽에서 자꾸 압력을 높이면 역류하는 힘들이 강해지면서 약해진 관략근들을 통해서 역류를 시켜버리겠죠. 그러면 복압을 일으키는 식단이 뭐가 있냐? 포드맵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FODMAP인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알고 계셔요. 어떤 음식이냐? 탄수화물 계열인데 발효가 잘 되는 음식들이에요.
내가 먹었으면 발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걸리 먹으면 어때요? 흔들어 보면 막 가스 확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발효가 잘 되는 음식을 먹으면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하고 만나가지고 소화 흡수보다는 발효 부패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포도맵 음식들이 곧 이 계절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사과, 복숭아 이런 친구들, 수박 많이 관여가 돼 있고요. 또 유제품, 밀가루, 그리고 한국인 하면은 또 마늘 좋아하시는데 마늘, 양파 또한 발효가 잘 됩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제, 말하자면 껌에 뭐 자일리톨이 들었으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실은 자일리톨 또한 발효가 잘 돼서 자꾸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복압이 올라오면서 역류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는 소화가 덜 된 음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소화가 덜 된 음식이 내려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이 장내 미생물을 만나가지고 좋은 먹잇감이 돼버린 거예요. 자, 위산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산은 보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위산은 어떻게 그냥 식단으로 보강할 것이냐, 내가 위산 때문에 실제로는 일어난다고 보지만 오래된 경우에는 위산이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산하고 가장 비슷한 식초, 비타민C, 레몬즙 등을 우리 식중에 드셔주시면 훨씬 역류성 식도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 많으네요. 현미밥 먹을까요? 백미밥 먹을까요? 죄송합니다. 현미밥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100번 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100번 씹으실 게 아니면 그냥 백미 드시는 게 훨씬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내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럼 백미에다가 미강이라는 걸 드시면 좋아요. 자, 미강이 뭐냐? 우리가 현미를 먹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이 쌀뿐만 아니라 쌀의 속껍질과 그리고 씨눈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속껍질과 씨눈을 따로 추출해 가지고 발효시키는 거를 미강식품, 조강식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미에다가 미강을 드시는 게 훨씬 여러분의 장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현대의학에서는 위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위산을 억제하지만 위산은 너무나 강력하고 위대한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위산이 훨씬 더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해 주시는 게 좋은데, 위산하고 거의 비슷한 게 식초, 그리고 비타민C, 레몬즙 등이 있으니까 식중에 같이 드셔주면 좋겠고, 식간에 먹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이유는 장도 씌워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강한 산이 들어가면 위 점막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성이다. 우리 의학적으로 급성과 만성을 나눈 거는 보통 3으로 나눕니다. 3주, 3개월. 그래서 3주를 넘거나 보통 질병에 따라서는 3개월이 넘는데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 만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만성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뭐가 회복이 안 될까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만성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았냐? 치료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원인이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만성에 빠지게 됩니다. 자, 병원을 많이 찾아오세요. 이게 장에 얹혔어요. 자꾸 체해요. 여기에 완전히 딱 틀어박혀 가지고 내려가질 않아요. 배까지 단단할 정도예요. 다양한 증상들 오는데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만성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의 과정을 가볍게 볼게요. 자, 우리가 사과를 하나를 먹은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떻게 하죠? 이빨로 씹겠죠? 그러면서 뭘 하죠? 덩어리를 작게 줄입니다. 그러면서 침이 분비가 되면서 1차적으로 소화가 시작이 되겠죠? 자, 내가 씹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식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식도가 잘 움직여줘야지 내려가지, 식도가 움직이지 않고는 탁 막혀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식도로 내려간 다음에는 위로 내려가겠죠. 그럼 위로 내려가면, 자, 용광로와 같은 아주 강력한 위산이 나와가지고 음식물을 이제 덮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음식을 녹여요. 녹이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미생물들을 살균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위 근육들이 막 이렇게 이제 오물조물 해가지고 비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화가 제대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처럼 변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인 12주차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담낭에 있는 담즙이 분비가 되고 췌장에 있는 췌장 효소들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진짜 소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소화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면 어쩔 건데 어떻게 되냐? 소화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발효 부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된장찌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된장찌개 먹다가 대충 끓여가지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쉬어버리죠. 근데 팔팔 끓여가지고 보내면 어떻게 돼요? 뭐 하루도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과정이 생략, 특히 위산이 제대로 살균을 못한 상황에서 소화가 된 음식물이 내려가면 우리 뱃속에 얼마나 따뜻해요? 이 따뜻한 곳에서 수십 시간이 있는 건데 안 상하겠습니까? 상하면서 점점 전쟁터가 되고, 이 장이 전쟁터가 되면 결국에 전신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을 아까 말한 소화의 과정에서 살펴보면 1번 덩어리를 줄여야 되고요, 소화액들이 잘 나와야 되고, 장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만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에 걸리면 장이 거북해지거나 메스꺼워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트름이 자주 나오고, 이게 팽팽해진 감각 때문에 자율신경이 자극되거든요. 그래서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통증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화불량이 되면 밥을 먹었을 때 뿐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식간에도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조금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장 내부에서 출렁출렁거립니다. 이제 물이 삼투압에 의해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물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장이 부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복통으로 빠지게 되죠. 일단 음식의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100번 씹으셔야 되는데 100번 씹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위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가위로 깍두기라든지 큰 김치 같은 거를 잘라 드셔야 돼요.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겠죠. 크기가 큰 음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햄버거 같이 벌려야 되는 거. 그리고 선생님, 삼겹살에 쌈 싸 먹어가지고 몇 번이나 씹으세요? 대부분 10번도 안 씹고 꿀꺽 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쌈을 싸서 먹는 습관들이 있다면 만성 소화불량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음식 잘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마른 음식들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화액이 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화액이잖아요. 액은 뭡니까? 수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나오냐? 하루에 9리터 나온대요, 소화액이. 9리터 물 드십니까? 안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탈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1번은 탈수를 만드는 습관부터 피해야 돼요. 뭐가 있겠습니까? 카페인 줄이는 게 1번입니다. 커피, 녹차 같은 차 종류, 콜라 이런 거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페인 피하는 게 1번. 두 번째, 물 많이 먹기. 근데 물만 마신다고 절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양의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는 편하게 그냥 국 많이 드세요, 미역국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역국을 식중에서 드시기도 하지만 식간에도 드시면 우리 몸에 물 보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가지죠. 소화샘이 적절할 때 알아서 소화액들을 분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강부터 식도, 위의 근육들이 알아서 움직여야지 이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움직이냐? 자율신경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소화샘에서 소화액을 분비시키고 장을 움직이는 거는 자율신경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율신경에 이상을 주는 거를 피해야 되는데, 그럼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려면 자율신경 길이 안정화되고, 자율신경 길이 안정화되려면 자율신경 길인 척추가 안정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소화기관은 어디서 나오냐? 다 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렇게 꾸부정하게 먹으면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부터 좋게 만들어야 되고, 등이 좋아지려면 목이 좋아지지 않고는 등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 거부라목, 새우 등을 교정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 한 70% 정도는 만성 소화불량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는 약이나 영양제가 아닌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자연치유력 시스템을 살리는 게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전입니다. 이 자연치유력의 핵심에는 자율신경 기능이 있고, 자율신경을 이상을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자세가 70%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자세를 잘 관리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